우문의 변화 두 번째 시간 이어갑니다. 앞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도움법칙. 그런데 우리 교재로 보면은 31쪽 기타 우문 변동 31쪽 여기에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는데 제가 설명한 부분은 양이 좀 많죠. 그 이유는 맞춤법에서 어차피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춤법에서 해야 될 것을 앞당겨서 우문 변화 정리하는 김에 맞춤법까지 동시에 정리를 시도해 본 것인데요. 요거 빼고 나머지 우문 변화가 앞쪽에 더 많이 있습니다. 우문 변화 현상이라는 부분이 분량이 꽤 많은, 그런데다가 또 관련되는 표준 발음법이나 아니면 맞춤법이나 표준어나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공부를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항목이기 때문에 사실 분량이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조금 여유를 두고 좀 차근차근히 다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별 5개 항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시간 투자하는 게 좋겠죠. 우리 책의 페이지는 27에서 2, 3, 4, 5, 30일까지 5페이지가 채 안 되는 이런 정도 분량인데 사실 이 부분은 국어 시험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항목입니다. 적어도 이 5페이지가 거의 20개 문제 중에 2, 3문제 이 정도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표준 발음법, 맞춤법 관련된 항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번엔 공부 방법으로 한 가지 간단하게 짧게 2분 공부 방법이니까 2분 되지 않게 짧게 자, 단권화를 위한 필기 준비라는 항목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오려고 하다가 가방이 너무 좀 복잡해서 들고 오진 않았는데 우리 책을 절단하고 그리고 복사집에 가가지고 복사를 해서 좀 큰 종이에 옮긴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예를 들어서 A3 정도 되는 큰 종이에다가 이 책을 복사한다면은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실제 책 크기는 이 정도고 나머지 이렇게 여백이 남습니다. 필기를 하든 아니면 그 부분을 그러니까 이걸 모든 페이지를 다 할 필요는 없어요. 꼭 필요한 중요한 예를 들어 지금 우문 변동처럼 이렇게 중요한 한 4페이지 이런 부분은 이런 게 필요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준다면 여기에 관련된 문제를 붙일 수도 있고 또 강의 들으면서 메모할 이런 내용들을 여기다 덧붙일 수도 있고 해서 교재에 있었던 그런 내용을 좀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게 이 부분을 이 문제로 이 부분을 이 문제로 이렇게 연결해서 본다든가 이렇게 해서 문제 또는 핵심 정리 또는 강의 내용 뭐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정리하고 맨 끝에 뭐 나만의 방식으로 용어 정리를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중요한 이 페이지들을 한 권으로 한 페이지로 깔끔하게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십시오. 제가 그 책을 한번 출간을 하고 개정판을 낼 때 그때 개정판을 내면서 참 작업이 번잡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생각해낸 것이 이렇게 큰 종이에다 책을 복사해 놓고 거기에 개정할 부분을 메모를 해 놓으면 쉽지 않을까 이걸 고민을 하게 돼서 이렇게 했는데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 A3 용지에다가 이렇게 스프링 제본을 하려고 복사집을 찾아갔어요. 갔더니 첫 번째 집에 갔더니 못한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네 집에 이 구멍을 뚫는 그 기계가 이 정도 사이즈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있는 기계를 손으로 가리킵니다. 기계가 저래서 이 AC3를 위에 이쪽으로다가 하면은 좀 가운데 부분으로 여백이 좀 못하더라도 가운데 부분으로 이렇게 해서 묶을 수 있는데 이렇게 긴 방향은 도저히 안 된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다른 집을 갔습니다. 다른 집에 갔더니 그 양반이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보니까 먼저 집에서 봤던 것과 똑같은 기계야. 똑같은 사이즈고. 이게 어떻게 하는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쪽에다가 대고 구멍을 절반 정도 넘게 구멍을 뚫어요. 그러고는 구멍 뚫은 걸 뒤집어서 이미 뚫린 이 끝부분 정도를 이 끝에 맞춰서 안 뚫린 부분을 다시 뚫는 거죠. 구멍 위치를 잘 맞춘 다음에 뚫어요. 그러니까
두 번 반복해서 이쪽 뚫고 해서 이걸 만들더라는 거죠. 그거 보면서 똑같은 기계인데 어떤 사람은 안 된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된다는 사람이 있고 좀 더 한 번 더 고민하고 생각한 사람이 훨씬 나은 거죠. 스마트폰 얼마나 좋은 기계입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전화 걸고 문자 주고받고 이런 정도만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회사 업무를 보는 이런 사람도 있고 활용하기 나름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좀 시각적으로 공부를 도울 수 있는 단권화도 좋지만 단권화가 아니라 한 페이지화, 그래서 큰 종이에다가 관련된 내용을 한꺼번에 묶어놓고 한눈에 전체 영역을 동시에 보는 이런 것도 꽤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어서 소개를 드려봅니다. 자, 다음 한자 또 짤막하게 보겠습니다. 한자 쪽에서 보는 이유가 뭐예요? 낯설고 어렵고 힘들어할 수 있으니까 좀 부담을 덜기 위해서 조각조각 매 시간 3분 정도만 할애해보자 이런 취지고요. 그렇게 3분 짧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부분이 부수이니까. 근데 이 부수가 전체가 217개나 돼요. 근데 217개 중에 획수가 너무 많고 현실적으로 잘 쓰이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빼면 한 200여 개 되는데 그 200여 개 중에 실제 부수는 원래 뜻을 나타내는 게 부수인데 실질적으로도 뜻을 나타내는 건 전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뜻으로 실제 많이 쓰이는 것들이 한 60에서 한 80 이 정도 된다고 보고 나머지는 사실은 모양 아니면은 도금 이런 부분에 영향을 주는 것이 더 크지 200개가 다 뜻 역할로 중요하게 쓰이지는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도는 우리가 각 강마다 쪼개서 보면 어느 정도 쉽게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3분 한자를 코너를 만들어 보는 것이고요. 나머지 뭐 모양 위주로 봐야 하는 이런 것도 도움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조금씩 섞어 가고 있습니다. 장인공이라는 글자인데 이거는 그 대장간이나 이런 데서 쇠 달궈서 뭐 망치로 막 두드려서 뭔가를 만들 때 그 밑에 받침대로 쓰는 이런 도구, 그 모양을 흉내낸 글자라고 합니다. 자, 이 무당무라는 글자는 그 글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풀어서도 이해하는 이가 있어요. 무당무란 글자의 위의 획을 하늘로 봅니다. 밑에 있는 획은 땅으로 보는 거죠. 신의 세계, 인간의 세계. 인간과 인간의 의사소통은 말, 언어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신과 의사소통하는 방식은 춤이라는 거죠. 언어가 아니라 몸짓으로, 춤으로. 그래서 우리 사극이나 이런 데도 보면 무당이 나오고 할 때 굿하는 이런 장면들 보면은 막 뭐 방울 같은 거 들고 춤추고 소리를 내서 귀신을 부르는 그런 것도 있지만 춤으로써 의사소통한다는 의미가 있죠. 그렇게 글자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무당무라는 글자, 이 어긋날 차라는 글자 아랫부분에 이 글자가 쓰이는 건 어긋나다. 바로 어떤 장인이 뭐 도구를 만들거나 건물을 짓거나 뭘 할 때 길이를 재고 이 수치를 정확히 맞추는 건 중요한 일인데 그것을 나타내는 의미죠. 근데 거기에 어긋남이 있다 이런 뜻으로 터럭삼, 털, 몸에 난 털을 뜻하는 글자인데 그것이 모양형이라는 글자 속에 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털을 사자하면 그 머리 주변의 털 이게 상징일 수 있죠. 만약에 사자에 이 털이 없다면 어때요? 강아지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떤 특징적인 실루엣 이런 정도의 의미로서 그냥 털이라는 소재, 재료 여기에 초점을 둘 게 아니라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채색, 채라고 할 때는 붓질하는 그런 모습 여기에 더 초점, 모양이 더 초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꼭 털이라는 뜻으로만 활용되는 건 아니다. 자, 세 글자는 모양을 비교하는 것인데 자, 기역자처럼 쓰인 획을 바탕에 두고 밑에 막아주고 자, 그런 상태에서
이 그 자기 기라는 글자는 요 끝부분에서 둘러치죠. 이미 이란 글자는 그 획이 중간쯤에서부터 내려갑니다. 뱀사는 맨 위에 막아서 둘러치죠. 이런 모양의 비교, 이 정도가 볼 포인트고, 다음 길게 걸을 인, 앞에 지난 시간에 살펴본 글자에 뒤쳐져 올 치. 근데 이 글자에서 또 변형된 것은 획이 위에서부터 뚫고 내려가는 획이 있었죠. 그것처럼 이 부분을 변형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 획을 위에 늘려서 꺾어주는 그런 모습으로 넓게 보면 같은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위로 올라간 것을 내려서 막아주는 형태가 되면 뒤쳐져 옳지란 글자와 관련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쉬어갈착이란 글자의 본 모습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 둘, 셋, 그리고 전복자, 그리고 둘러친 형태가 되죠. 이 부분을 획을 단순하게 줄여서 쓰기 때문에 점 2개 찍고 이렇게 둘러친 것인데, 이때 이 끝을 둥글게 말아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둥글게 말게 되면 이 글자가 됩니다. 이렇게 위에서부터 뚫고 내려가는, 위에서 뚫고 내려가는 그 획일 때가 둥글게 둘러치는 것이고, 여기는 위에서 뚫고 가는 게 아니라 본래 사람 인자처럼 생긴 획이죠. 그렇기 때문에 둥글게 말지 않고 그냥 꺾어서 내려 쓰는 형태입니다. 그 뜻이 쉬어갈착이라는 뜻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떤 걸음걸이, 이동, 움직임, 자, 이와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넓게 관련된 뜻을 연결 지으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 시간에 얘기했던 것으로 이것은 무엇? 인간이라는 존재. 근데 이것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아니라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차이. 그렇게 큰 의미상의 차이만 고려해 두면 될 것입니다. 다음 주살익과 창과. 자, 수평방향으로 가로획을 그려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 획 다음에 어깨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가로획에 두 번째 획, 그리고 바로 어깨점이 아니라 여기에 삐침이 들어가고 어깨점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차이인데, 그래서 이것이 글자 전체를 이해할 때 이렇게 어려운 글자에 쓰이는 이런 의미도 있지만, 좀 더 쉬운 글자들 속에서 이를테면은 이렇게 흔히 이렇게 쓰이는 글자들, 또는 이렇게 쓰이는 글자들에서 획을 요것만 따로 떼어보고 요것만 따로 떼어봅니다. 여기를 분리해서. 그러고 나면은 전체를 볼 때의 느낌과 달리 이 부분을 구별해서 의식하면은 창과 이 부수 하나를 안다는 것으로 관련된 글자들을 참 많이 동시에 풀어갈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식으로 글자들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이해하면 좋을 듯 합니다. 관련된 글자들 꽤 많이 있죠? 그 속에 창과 또는 주살익이란 획이 머릿속에 의식되고 있다면 그것을 떼고 나머지 부분을 볼 때 한자가 보다 선명하게 쉽게 와닿고 또 암기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기본 재료가 되는 부수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이어갑니다. 우문의 변화에서 열외, 두음법칙 앞 시간에 살펴봤고요. 연음법칙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중화가 있고요. 그리고 동화, 그리고 동화에는 이화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이화는 고주문법에서 다루게 되는 것이고, 현대문법에서는 동화만, 그리고 축약 둘을 합치는 것, 둘 중에 하나를 탈락시키는 것, 새로운 것을 끼워 넣는 것,
등으로 이 전체 체계를 먼저 다시 복습해 두시면 좋습니다. 전체가 있어야 내가 어느 부분을 공부해도 전체 속에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는가, 그래야 이것이 어떤 부분과 연결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다 잘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 자체로 진도를 끝내는 게 아니라 맞춤법, 국어 생활에 활용되는 것이 이 부분의 가치입니다. 자, 연음 법칙 가겠습니다. 넓게 우문의 변화, 그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이유는 연음, 소리가 이어져 소리가 났을 뿐 우문 자체가 달라진 것은 아니었다. 자, 그러면은 그 범위 안에 핵심 두 가지, 바로 위의 것을 연음 법칙이라 하고요, 아래 것을 절음 후의 연음 법칙이라 합니다. 그런데 용어를 쓸 때 이렇게 연음 법칙이라는 용어를 쓰면 그의 같은 이 용어를 쓰지 말고 그의 대비되는 측면을 강조해서 절음 법칙 이렇게 용어를 줄여서 쓰는 거죠. 자, 어떤 조건이 다른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옷과 이가 만나면 받침의 시옷이 뒤로 넘어가요. 초성에 이응이 쓰인다는 것은 글자가 없는 거죠. 비워졌기 때문에 앞에 말이 뒤로 이어져 소리가 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렇게 넘어가서 소리가 났어요. 자, 옷과 안 역시 이응, 형식자음이고요. 없는 글자죠. 앞글자가 뒤로 넘어갈 수도 있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옷 끊어서 발음하지 바로 넘어가지를 않더라는 거죠. 우리가 위의 것을 옷이라고 발음하지만 옷이 무겁다, 옷이 얇다. 그런데 옷 안에 넣어라, 옷 안에 넣어라 이렇게 발음하지 옷 안에 넣어라 라고 발음하지 않습니다. 시옷이 넘어가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다른 단어들과 모두 모아서 정리, 비교하다 보니까 공통점을 알게 됐죠. 바로 이 조사처럼 형식 형태소가 오면, 문법 요소가 오면 바로 이어집니다. 근데 옷, 안, 실질 형태소예요. 뒤가 실질 형태소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내가 인간일 때 실질 형태소를 인간으로 봅시다. 그럼 이 뒤에 실질 형태소라는 건 또 다른 인간인 거야. 우리가 책상 앞에 앉을 때 옆자리에 나랑 똑같은 동질의 인간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 내 물건을 필통이나 휴대폰 이런 따위를 옆자리로 밀어 놓을 수가 없죠. 왜냐면 내 영역처럼 그 사람의 영역이 있으니까. 옷이란 뜻의 영역이 있으면 안이란 뜻의 영역이 있으니까. 근데 옆자리를 봤더니 나와 똑같은 실질 형태소가 아니라 형식 형태소야. 껍데기만이야. 그럼 바꿔 이야기하면은 마네킹이 앉아 있어요. 사람이 아니라. 그럼 나는 부담 없이 내 물건을 밀어 놓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 형식 형태소가 오면 앞말의 받침이 뒤로 넘어가 소리가 나는 게 자연스러운데, 실질 형태소가 오면 이 받침이 뒤로 넘어가 안이란 글자의 뜻의 영역을 침범할 수가 없는 거죠. 안이란 글자의 독자적인 뜻이 있으니까, 옷의 뜻이 있듯이 안도 뜻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심리적으로 끊어서 발음하게 되는 것입니다. 끊어서 발음하게 되니까 대표음으로 바뀌고, 대표음으로 절음이 됐지만 후에 결국 연음은 될 수밖에 없다. 넘어가긴 넘어가요. 근데 넘어가기 전 두 번째 단계가 아니라 첫 번째 단계에 초점을 두어 절음 법칙, 위의 것을 연음 법칙이라 이름을 짓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복잡한 단계로 넘어가서 겹받침일 때, 여기와 똑같이 형식 형태소가 오면, 문법 요소가 오면 겹받침일 때 뒤에 것만 넘어가요. 그런데 실질 형태소가 오면 대표음이 되고 그 대표음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흑이라고 할 때 리을은 없어지고 대표음 기역만 남아요. 흑. 그 남아있던 기역이 넘어가니까 받침은 소리가 나지 않고 흑귀라고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얘처럼 발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겹받침의 뒤에 것만 넘어가죠. 그러니까 겹받침의 뒤에 것만 넘어가면 흘귀, 흘귀 이런 식으로 발음하면 잘못됐다. 이걸 정리하면 뭐가 돼? 절음 후에 연음이 되는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절음 후에 연음이 되는 절음 법칙을 바로 형식 형태소처럼 바로 한 단계에서 연음 법칙으로
잘못 발음한 것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자, 그 차이가 뭐야? 실질 형태의 소를 형식 형태의 소처럼 착각한 데서 오는 잘못입니다. 닭 뒤에 을, 형식 형태의 소, 겹받침 뒤에 것만 넘어간다. 달글. 근데 이 부분은 누구나가 자연스럽게 공감을 하지만 다 글이 아니라 달글 이게 맞다더라 라는 것은 공감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마킹해야죠. 필요하다면 반드시 암기라도 해야 되겠지. 그런 상태에서 이 부분을 필수 단어로 체크해 두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부억 뒤에 을이 왔습니다. 뭘 봐야 돼? 형식 형태의 소인지 부억 일, 실질 형태의 소인지 이 차이를 봐야 됩니다. 형식 형태의 소라면 바로 넘깁니다. 부억클. 그런데 실질 형태의 소라면 부억 끊어서 발음합니다. 대표음 기역. 그런 다음에 일. 그래서 이 몸 앞에서 기역이 이음으로 그러면서 뒤에 니은이 첨가되는 세 단계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따로 보기로 하고요. 일단 여기에서는 연음 법칙과 절음 법칙. 연음은 언제? 형식 형태소일 때. 그리고 실질 형태소가 오면 일단 끊어서 대표음이 됐다가 넘겨주는 방식. 이렇게 둘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역시 시험 문제가 어려운 것은 겹받침이란 조건으로 조금 더 모양이 복잡해 보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두 단계, 세 단계로 변해가는 모습.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겠죠. 그래서 같은 항목에 관련된 예시 단어를 쭉 여러 문제 모아놓고 보면은 이 문제는 쉬운데 이 문제는 어렵다라고 할 때 그 이유가 뭐냐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고 그 난이도의 정도에 따라서 이를테면은 난이도 하, 난이도 중, 그리고 난이도 상 이런 정도로 단계를 견뎌볼 수가 있겠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단어들의 실제 소리를 옳게 적은 것에서 표준 발음법 문제로 나오고 있는데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뭐야? 옷, 안, 실질 형태에서 젖, 어미, 실질 형태에서 옷, 이, 형식 형태에서 팥, 을, 형식 형태에서 따라서 실질 형태에서 대표음 디귿 넘어가서 오, 단 실질 형태에서니까 대표음 디귿 넘어가서 저, 더, 미 그런데 디귿이 아니라 시옷으로 썼기 때문에 얘는 틀렸다라는 건 시옷 넘어가야죠. 티읕 그대로 넘어가야죠. 그래서 틀린 지점이 뭐냐라는 것을 형식 형태에서 실질 형태에서로 구별해 보는 기본 문제. 다음 표준 발음으로 인정할 수 없는 부억 뒤에 이 형식 형태에서에 주목해야죠. 통닭을 형식 형태에서에 주목해야죠. 앞에 겹받침일 땐 뒤에 것만 넘어간다. 형식 형태에서, 실질 형태에서 이 조건이 제일 먼저 파악된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줘야겠습니다. 여기에서 답이 결정되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이것이 괜히 헷갈려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미 분명하게 틀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내 자신의 판단을 믿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흔들리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다라고 수험생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화 A, B 서로의 차이가 없어지고 중간의 성질로 통일되는 현상이죠. 각 음운의 중간에는 음절의 끝소리가 대표음으로 실현되면서 그러면서 각 음운의 차이가 사라지고 하나의 음운으로 모아지는 것, 이것을 중화라고 한다. 그럼 우리말에서 대표음이 되는 것들은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이미 아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복잡해 보인다고 생각하지 말고 수정액으로 지워도 돼요. 그죠? 그리고 겹받침인데도 각각 기역, 시옷이 기역으로, 니은, 지읒이 니은으로, 앉아라고 할 때 안 이렇게 소리만 남는 것 이런 것들은 쉽게 알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은 헷갈리지 않으니까 다 지워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피읍 이런 경우는 각각 어떻게 돼? 넓다 이런 것처럼 넓다라고 하면 리을이 남고 비읍은 사라지는 경우. 그런데 이런 경우에 책을 읽다라고 할 땐 어때요? 책을 읽다. 리을이 사라지고 기억이 남죠. 그죠? 그래서 리을 미음에서 리을만 남고 리을이 발음이 안 되는 이런 경우들이 기본인데 기역으로, 미음으로, 비읍으로
피읍의 대표음이 비읍이니까 리을이 사라지면서 뒤에 글자만 그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 기본인데 그렇지 않은 예외.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필수 암기 항목으로 뽑아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체크만 하고 넘어가죠. 자, 겹받침의 발음이 잘못된 것 해서 이런 부분은 우문 원리로 공부하다가 헷갈린다 싶으면은 공부를 멈추고 일단 발음합니다. 어떻게? 소리를 리을로 한번 발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발음 기호니까 가로로 묶어주고 발지, 박지.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다. 그런 관점에서 체크하고 답을 풀어봅니다. 근데 나는 이게 자연스럽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 그럼 틀렸나? 라고 생각해서 리을이 맞는데 이건 틀리다라고 표시를 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여기 아까 바로 앞 페이지에서 리을 피읍 그럼 피읍만 남고 그것이 대표음 비읍으로 되니까 없다. 이게 맞겠구나. 이렇게 가도 좋겠고 다른 발음이 있다면 그걸 옆에다 써요. 내가 자연스럽다고 느끼는 것을. 밟고 리을로 비읍으로 밟고 어느 게 자연스러운가를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써준 상태에서 맞다 틀리다를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 생각과 달랐다라고 하면 마킹을 해줘야 됩니다. 내 생각 그대로 맞았다 한 부분은 아예 이렇게 지워버려요. 상관이 없었다면은. 근데 잘못 생각했다 싶은 게 있으면 마킹을 하고 얘를 잘못 생각해서 틀렸다면 이것도 마킹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기본으로 돌아가 체크하고 보면은 내가 공부할 자리가 어딘가라는 부분이 보입니다. 내가 공부할 자리. 그래서 문제를 먼저 풀어보면서 공부할 대상을 표시하고 그 다음 공부하는 이런 것도 한 방법입니다. 자, 표준 발음이 잘못된 것, 겹받침의 발음의 기본을 보여주죠. 늑다에서 다가 왔다는 건 앞말의 받침이 굳이 뒤로 영향을 줄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것 그 자체만 발음하는 것에 충실하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것에 비추어서 헷갈릴 가능성이 큰 글자와 그리고 넓적하다 주의해서 암기할 항목으로 섞을 만한 그러니까 실제 이 문제는 1번, 3번보다는 2번, 4번이 처음부터 출제할 목표에 놓이는 단어다라는 것이죠. 그 수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무시하고 이 정도에서 출제 대상이 될 만한 난이도가 있다라고 판단한 그런 영역이었지만 수험생 입장에서 다시 한번 평가해 보면 난 그래도 적어도 이거는 안다. 얘는 좀 헷갈리지만 이건 안다 싶으면은 이 부분은 지우고 이 부분 정도 헷갈렸다 싶었던 것만 체크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점검해 주면 시간이 반복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양이 줄어드는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음운 변화에 대한 것 다시 한번 두음 법칙, 연음 법칙 제거하고 중화까지 좀 살펴본 것이고요. 동화, 축약, 탈락, 첨가. 동화는 같아지는 것인데 그것과 달리 얘네들은 옛날 문법의 용어를 좀 빗대어 쓰자면은 그러면은 자음이나 모음이 서로 충돌하는 그런 현상을 피해주기 위한 우문 변화다. 자음 충돌 회피, 모음 충돌 회피. 충돌하니까 불편하니까 회피해서 편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려는 것이 변화가 나타나는 이유다. 그러니 A와 B를 자음과 자음을 모음과 모음을 축약할 수 있는 조건이면 축약을 시키자. 그럼 자음 축약에는 어떤 조건이 있어요?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히읗을 만날 때 축약할 수 있죠. 모음 축약은 어떨 때 나올 수 있습니까? 아, 오, 우가 이 모음을 만날 때 축약할 수 있죠. 근데 그러한 만남이 아니면 축약 자체가 안 되니까 그 다음 탈락을 생각해 보자. 이것 때문에 축약을 생각하는 건데 그게 안 되면 탈락을 생각해 보자. 근데 탈락을 시키려면 할 때 또 하나의 조건이 뭐라고 했어요?
의미는 파악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의미는 파악이 될 수 있어야 된다. 탈락을 시키고도 말 뜻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근데 탈락을 시키려고 했더니 말 뜻을 알아들을 수 없는 조건이 된다. 그러면 제3의 방법, 첨가, 중간에 새로운 것을 끼워 넣는 방법으로 바꾼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의문의 변화를 동화에 초점을 두고 한번 살펴봅니다. 그럼 재료면에서 모음동화도 있고 자음동화도 있어요. 근데 자음동화 안에는 그 동화의 결과가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는 게 있고요.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는 거에는 비음화, 비음으로 변하는 것, 유음화, 리을로 변하는 것, 국이음화 등이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는데 비표준 발음, 연국의 음화, 양순음화. 자, 이거를 자음 체계표를 좀 끌어놓고 본다면 자음 체계표를 잠깐 넘겨볼까요? 자음 체계표가 우리 교재 24쪽에 있습니다. 24쪽 잠깐 펼쳐보세요. 비음화, 유음화, 국이음화를 여기다 표시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비음화는 맨 위에 칸에 있었던 비읍이 밑으로 내려가서 미음이 됩니다. 맨 위에 디귿이 니은이 됩니다. 기역이 이응이 됩니다. 같은 왼쪽 오른쪽 같은 칸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요. 이게 비음화입니다. 유음화는 어떻게 돼요? 바로 니은이 리을로 바뀝니다. 역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국이음화는 약간 대각선 방향으로 비스듬하게 내려가긴 하지만 역시 디귿이 지읒으로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변하는 것이 국이음화예요. 연국이음화는 어떻게 될까요? 연국의 음화는 같은 줄에서 예를 들어서 디귿이 같은 줄의 왼쪽에 비읍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양순음화. 연국의 음화는 여기서 바뀌는 것이 오른쪽에 기역으로. 그러니까 위아래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왼쪽으로 가면 양순음화, 오른쪽으로 가면 연국의 음화 이렇게 변하는데 이것이 비표준 발음이 된다는 거죠. 이것을 자음 체계표를 놓고 보면은 한 번 더 쉽게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 속에서 이 부분의 위치를 한번 짚어봤고요. 자음동화를 이렇게 세 가지 기준에서 살펴봅니다. 재료면에서 보니까 자음끼리 만나서 같아지면 자음동화예요. 모음끼리 만나서 같아지면 모음동화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붓다의 이 모음이 뒤에 이를 만나서 디귿이 이를 만나서 그럼 자음과 모음의 만남이 되죠. 그런 상태에서의 변화이기 때문에 자음동화, 모음동화 어느 쪽에도 놓기가 쉽지 않은 그런 항목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잠오동화라는 이름을 설정하느니 이런 용어는 쓰지 말고 어딘가 묶어 넣자라고 했는데 그래서 자음동화 쪽에 넣어서 국이음화를 설명하는데 엄밀히 따져보면은 자음동화 그 본질은 아닌 거죠. 조금 다른 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보자 이런 뜻이고요. 재료면에서 살펴봤고 방향, 순행, 심리는 앞글자의 미음이 뒷글자 리을에 영향을 주어서 얘가 이렇게 변했어요. 앞글자 이름절이 이음절에 영향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동 방향을 순행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신라가 신라,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죠. 그것은 뒤에 있었던 리을이 영향을 준 것입니다. 뒤에 것이 영향을 주어서 앞에 것이 변했으니까 화살표 방향을 이렇게 그려서 역행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동화의 방향면에서 순행, 역행이라고 따져볼 수가 있고요. 이번엔 세 번째 기준 완전동화, 불완전동화라는 것이 있는데 완전동화는 신라처럼 영향을 준 원인이 리을이었죠. 영향을 준 원인이 리을이에요. 영향을 받은 것은 앞글자의 받침 니은이 영향을 받아서 리을로 바뀌었어요. 영향을 준 원인 리을, 영향을 받은 결과 리을 일치합니다. 이걸 완전동화라고 하는 것이고 이와 달리 심리, 앞글자의 미음이 영향을 주었어요.
뒷글자의 초성 리을이 영향을 받아서 얘가 변했습니다. 무엇으로? 니은으로. 그러니까 미음이 영향을 주었는데 변화된 결과가 미음이 아닌 것이에요. 변화는 됐지만 미음은 아니야. 그래서 넓게 보아 동화는 동화인데 불완전. 그럼 불완전한데 굳이 왜 동화라고 할까? 이것을 자음 체계표 24페이지 가서 보세요. 영향을 준 원인 미음, 손가락으로 짚어봐. 왼손으로 미음. 영향을 받은 변화된 결과 리을이 니은으로. 자, 미음의 왼손으로 찍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리을이 니은으로. 그럼 아랫줄에서 위로 올라오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 같은 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콧소리 비음이었는데 얘는 유음이야. 근데 얘는 비음이죠. 같은 글자는 아니지만 같은 비음이라는 패밀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큰 줄기에서는 같은 패밀리가 됐으니까 동화를 인정하는 겁니다. 완전히 글자가 일치하는 건 아니니까 불완전한 상태의 동화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자음동화, 모음동화, 순행, 역행이란 방향, 완전동화, 불완전동화라는 정도의 차이, 이렇게 세 가지 기준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원리학습입니다. 원리학습은 쉬운 거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간단하게 볼 수 있게 다시 한번 보인 것이고요. 문제. 모음동화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에 있지 않은 것에서 굶기다. 이 모음 앞에 앞 글자의 받침, 근데 그 초성이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서로 동화를 논할 거리가 못 된다. 손잡이는 이 모음의 영향을 받아서 앞에 이 모음이 생기면 손제비 이렇게 발음되는 경우에 물론 비표준 발음이고요. 맞는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이 영향을 주어 이가 생기는 경우를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어미를 애미라고 하는 것도 역시 뒤에 있는 이 모음이 영향을 준 결과고요. 잡히다에서도 이 몸이 앞에 영향을 주면 제피다. 고기, 이 몸이 영향을 주어서 괴기. 좀 더 끈적한 느낌이 들게 발음하거나 아니면 사투리 느낌을 주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그러한 영향이 있기는 한 성립 가능성은 있는 이런 것들을 따져본 것입니다. 조건을 살피는 문제였고요. 다음 중 자음동화를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한에서 자음동화 설명하는데 가장 적합한. 그러면 예의 문제입니다. 해돋이도 자음동화라는 제목 안에 속하는 하위 개념 구기음화예요. 근데 우리 앞에 살펴봤듯이 구기음화는 자음동화라고 분류는 하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디귿이라는 자음과 이라는 모음, 자음과 모음의 만남에서 비롯되는 현상이지 자음과 자음의 만남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꽃망울이 꽃망울로 변하는 대표음 디귿으로 변했다가 이 디귿이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니은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글자는 아니지만 비슷한 것으로 다가온 자음과 자음이 만나면서 생긴 현상인데 여기는 자음과 모음이지 자음과 자음이 아니었다. 이 차이. 이건 된소리로 변화된 거지 동화가 아니었고요. 이거는 모음의 문제죠. 4번은 자음이 아니라서 2번은 동화가 아니라서 그런 상태에서 1, 3번에 비교할 때 이거는 가장 적합하지만 얘는 자음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음과 모음이 만나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1번은 좀 다르다라고 구별해 보는 그런 항목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문제가 각각 다루는 선택지 어떤 단어를 섞어 넣느냐에 따라서 이 포괄하는 범위가 다를 수 있죠. 최하위 항목 안에서 A와 B를 견주는 시험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A는 이 항목에 속하지만 견주는 항목은 좀 더 다른 이런 넓은 영역을 포괄할 때가 있고 이거보다 더 넓게 B를 끌어들여서 견주는 방식의 시험 문제도 있습니다. 넓은 범위를 포괄하면 포괄할수록 우리가 고려해야 될 내용이 간단할 수도 있고 복잡해질 수도 있죠. 그렇게 예시 단어가 어느 정도 범위에서 견줘지느냐 이것도 난이도를 다르게 느끼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어떤 현상이 있는지를 의문 현상의 이름을 옆에 써주면, 그러면 내가 한 문제를 풀고도 두 문제, 세 문제를 푼 것 같은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한 문제를 풀고 한 문제만 사용하는 것과 한 문제를 풀고 두 문제, 세 문제를 누리는 것은 다르죠. 자, 비음화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코비자입니다. 그에 해당되는 글자가 미음, 니은, 이응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변화가 올까요? 바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밑에서 올라오는 비음화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난이도로 놓고 봅시다. 비읍이 미음이 되거나 디귿이 니은이 되는 건 난이도가 똑같아요. 같은 수준입니다. 기역이 이응이 되는 것도. 그죠? 근데 리을이 올라오는 건 방향이 조금 달라서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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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2순위로 놓고 보고요. 일단 3순위는 뭐야? 시옷, 지읒, 히읗. 얘네들은 일단 대표음 디귿으로 바뀌어요. 그렇게 디귿으로 갔다가 대표음이 됐다가 그 대표음이 니은으로 오니까 두 단계로 변하는 것입니다. 두 단계로 변하는 게 조금 더 어려워 보일 수 있죠. 이게 3단계. 그래서 비음화의 예를 가장 기본이 되는 비읍, 디귿, 기역이 밑에 미음, 니은, 이음으로 변하는 이걸 1단계로 잡고 리을이 니은으로 변화되는 걸 2단계로 잡고 두 단계로 변하는 것을 3단계로 잡아서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조건에서 이런 변화가 생기는가? 밥과 어때요? 밥이 바뀌지 않습니다. 닿다, 안 바뀌어요. 그죠? 안 바뀌어. 근데 얘는 바뀌었어. 바뀌었어요. 비읍이 미음으로, 디귿이 니은으로, 기역이 이응으로. 얘네들은 방금 여기서 본 거죠.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럼 어떤 조건에서 바뀌는 것일까? 바로 이게 포인트인 거죠. 얘가 포인트인 거지. 영향을 준 원인. 미음 때문에 얘가 바뀐 거예요. 니은 때문에 얘가 바뀐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미음, 니은, 니은 얘네들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영향을 준 원인이 미음, 니은, 이응 얘네들이죠. 얘네들이 영향을 주니까 그렇지 않았던 글자들이 위에서 끌려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끌려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게 비음화예요. 그래서 비음이 아닌 글자를 비음으로 끌고 오는 현상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것을 시험 문제로 다뤄보는 것이죠. 조건, 기역이 이응으로 변했는데 미음, 비음인가? 반물, 비읍이 미음으로 바뀌었구나. 그럼 그 원인, 뒤에 미음이 뭔가? 이렇게 살펴보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맏며느리, 디귿이 니은으로 변했네요. 거기에 영향을 주었을 만한 미음, 얘가 뭐냐? 라는 걸 따져보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여기는 니은이 리을로 갔네요. 뒤에 원인을 따져보지 않아도 변화의 방향만 봐도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자음체기표를 아는 게 왜 필요하겠습니까? 자음체기표를 알고 있으면 비읍이 내려와 미음으로, 그죠? 디귿이 내려와 니은으로, 기역이 내려와 이응으로 같은 줄에 비음이라는 그 자리, 그 자체가 아닌 줄 자체가 다른 리을이 답인 것은 얼마나 쉽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으로 답을 낼 수 없을 때 얘네들의 조건을 챙기는 것이 그 다음번 문제풀이의 방법입니다. 다음 중 발음이 잘못된 것에서 전몽을 지읒이 니은으로 되는 건 대표음 디귿으로 변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대표음 한 단계를 더 거치는 것이지만 운맵시 옷 대표음 디귿으로 변했다가 그 디귿이 니은으로 변할 조건이 되는가? 두 단계 변화를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그런 조건이 되는데 그에 비추어서 3번, 4번은 한 단계 더 고려할 부분이 생긴다. 그래서 막논 하면은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것.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의 문제인가? 막논 기역이 다시 이응으로 바뀌는.
이런 단계가 더 고려가 돼야 되겠죠. 그런 정도로서 예시 단어를 1단계로 풀이할 수 있는 것과 2단계 또는 3단계까지 고려해야 되는 것 정도를 구별해 보시면은 나중에 단어를 모아서 한 페이지를 정리한 뒤 그 페이지에서 제일 중요해 보이는 이런 단어들을 오른쪽에 써둔다든가, 이왕이면은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상, 중, 하, 거꾸로죠. 난이도 하, 난이도 중, 난이도 상, 이렇게 난이도가 높아지는 것들로 단어를 재별해 본다든가. 그래서 난이도가 높은 것들은 왜 높은지를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암기를 하더라도 그 체계 속에 본류에 해당하는 덩어리를 지워내고 자투리로 남는 것을 챙겨서 암기하는 시간을 줄이는, 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가야겠죠. 유음화. 지금까지 이 비음에 초점을 두고 살펴본 항목이었는데 이번에는 얘가 주인공입니다. 리을이 되는 거죠. 바로 얘가 끌려 내려오는 현상입니다. 니은이 리을로, 이것을 유음화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떨 때 그런가? 원리가 원리. 자, 니은이 리을로 갔네요. 뒤에 있는 리을이 영향을 준 거죠. 칼, 날. 니은이 리을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동화의 방향면에서 보면은 얘는 역행인 경우고 얘는 순행인 경우죠. 자, 어쨌든 앞말의 받침 니은, 뒷말의 첫소리 리을, 니은과 리을. 아니면 순서가 바뀌었어. 앞에가 리을, 뒤에가 니은. 어떻게 만나든 니은, 리을, 리을, 니은 만나면 리을, 리을로 가는 것이 기본이다. 이때 적용되어야 될 보충 개념이 뭐냐? 자음 중에서 주의할 자음. 히읗은 히읗,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을 거센 소리로 만들어주는 성질이 있다. 지읒은 센 소리다. 리을은 알 발음으로 소리가 날 때가 있고 엘 발음으로 소리가 날 때가 있어서 두 가지 소리 성질이 있다. 그에 비추어서 니은은 니은은 제일 약한 소리. 그래서 본질적으로 제일 약한 이 니은은 이렇게 리을로 끌려가는 이런 성질이 기본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니은이 약한 소리다라는 성질이 이용되는 건데요. 지금 옆에 써준 것처럼 바로 로마자 표기 원리 리을 리을로 바뀌었듯이 LL, 칼날 리을 리을로 바뀌었듯이 LL로 바뀌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문상으로 리을 리을 똑같이 얘도 리을이고 얘도 리을일 뿐이다. 그런데 우문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발음상으로 볼 때는 초성에서는 R, 받침에서는 L 두 가지 소리 성질이 다르다는 점을 주목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그것이 겹칠 때 앞글자 받침 자리에 리을, 뒷글자 첫소리 자리에 리을이 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받침 자리니까 받침 자리답게 L이 되죠. L 발음이 되죠. 그런데 L 발음 뒤에 이어서 초성이라 해서 R 발음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L 발음이 더 세기 때문에 R 발음이 초성임에도 L이 돼요. 왜? 얘 때문에. L이 영향을 줘서 L이 되는 겁니다. 즉 우리말에만 자음동화가 있는 게 아니라 영어에도 L과 R이 만날 때 R은 L을 따라서 L로 변한다. 영어에도 자음동화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야죠. 한국인들이 리을 발음을 L로 발음해야 되는데 그 L로 발음한 상태에서 뒤에 R에 가까운 발음을 발음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L로 같은 맥락의 발음으로 하는 것이 혀의 움직임도 편하고 발음이 쉬워집니다. 근데 그거는 혀의 근육이 움직이는 작동 원리인데 미국인, 영국인이라 해서 다르겠는가? 그들도 L을 발음한 상태에서 R을 발음하는 건 혀가 꼬이기 쉽고 불편하다는 얘기죠. 그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헤이즐넛 커피, 헤이즐 하면은 분명 L이에요. 끝날 때. 근데 한 템포 쉬고 뒤에 너트 이렇게 발음하는 것은 아주 쉽게 발음할 수 있습니다. 왜?
N을 처음부터 발음하는 게 뭐 어려울 일이 없죠. 근데 묶어서 발음하면 헤이즐넛이라고 할 때 N을 소리낼 수 있느냐? 얘도 앞 글자에 동화돼 버리죠. 그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그래서 리을이 만나면 LL 포인트가 어디에 있어? 뒤에 음절 첫 소리 자리에 표기가 리을이지만 그것에 해당되는 발음이 L이다. 사실 그래서 여기 노란 색깔로 표시할 때 앞에 L은 색깔 바꿀 필요 없고 뒤에 것을 노란 색깔로 표시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L 뒤에 R이 아니라 L 뒤에 L로 따라온다. 이게 점검 포인트예요. 시험 문제에서 묻는 포인트. 그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로마자 표기법에 관련되는 항목입니다. 표준 발음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자, 니은 대 리을이 만났습니다. 기본은 리을, 리을이에요. 근데 그 역현상이 있습니다. 예외가 있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예외에 해당되는 단어를 따로 챙겨서 암기가 필요한 이런 항목입니다. 표준발음법에서 이것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 역시 그 위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여기는 공권력 해서 리을로 가는 게 아니라 공권력이라고 가는데 그 이유가 리을을 원칙으로 하되 그것을 발음하는 것이 복잡하고 어려운. 왜냐하면 앞에 뭐 된설이라든가 또는 우어의 발음 조건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복잡하다, 힘들다라는 조건이 있고요. 그 상태에서 리을을 소리내는 것이 부담스럽다. 그래서 바뀌는 좀 독특한 사례입니다. 그에 비춰서 성견례 같은 경우는 의미상으로 구별이 돼요. 예를 들어서 니은이 맞다면 반대인 경우에 리을을 생각해 봅시다. 그럼 반대로 니은과 리을이 만나면 리을이 원칙이었는데 그 원칙에 따라서 리을로 가봅시다. 원칙에 따라 리을로 가보니까 뭐가 돼? 상결리에 이렇게 발음하게 되는데 그럼 머릿속에 느낌이 어때요? 서로 결례가 뭐야? 예의에 어긋나는 게 결례죠. 이런 느낌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상결리 이렇게 발음하고 나면 내가 뭘 발음한 거지? 하는 엉뚱한 느낌이 들죠. 그죠? 서로 결례를 끼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엉뚱한 느낌 뒤에 뭐가 따라오겠어? 거부감이 따라오죠.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한 번만 읽어보면 다 지워버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남는 그런 의미상의 어색함이 없는데도 발음이 반대 방향으로 바뀐 이런 사례들이 암기 대상이 돼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고 답을 확인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그것이 왜 그랬는가를 이유를 한 번쯤 챙겨보고 또 암기 카드 안에 옮겨놓는 그런 작업을 차근차근 진행하면 그러면 학습 부담이 줄어듭니다. 우리가 그 암기할 꼬리들을 모을 때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내가 틀렸어요. 틀렸으면 이 부분을 주의할 단어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주의할 단어로 표시를 하면 표시한 곳으로 끝이에요. 그리고 넘어가야 돼. 진도를 진행해야 돼요. 근데 주의할 것을 표시한 상태에서 넘어가지 못하는 이게 시간 낭비입니다. 넘어가지 못하고 여기에 집착을 해요. 그래서 그 단어를 완벽히 이해할 때까지 막 암기한다든가 이렇게 매달리면 그거는 성과가 될 수 있지만 뭐가 문제가 돼요? 전체 흐름이 깨져요. 내가 공부한 이게 뭘 공부한 건지를 몰라. 그러니까 내가 틀렸고 주의할 만하다. 그럼 표시한 곳으로 끝내고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면서 뭘 얻어야 돼? 전체 체계를 챙겨야 돼요. 그 전체 체계 속에서 그 부분이 차지하는 위치를 의식하는 것. 이걸 챙기면 충분한 겁니다. 얘는 나중에 암기해도 되거든. 근데 궁금한 것이 있으면 못 견딘다. 이런 느낌. 그런 거 좋은 느낌 아니에요. 궁금하도 넘어갈 줄 알아야 한다. 이게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수험생입니다. 그러니까 주의할 거 나오면 표시한다. 표시가 끝났으면 넘어간다. 꼭 챙기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머물 때 전체 체계가 흐트러지고 공부한 내용이 누적되지 못합니다.
그 점을 좀 주의해서 보시도록 하고요. 이 정도에서 일단락 짓고 나머지 또 세 번째 음운 변화 중요한 부분이니까 3강으로 나눠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